Just have a fun and listen to it. (2025년 12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강팀 토트넘 호스퍼가 정말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죠. 10명간 팀의 심장이었던 손흥민 선수는 떠났고 새로운 감독은 선수들이랑 삐걱대고 심지어 팬들하고도 등을 돌리고 있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의 엘리트 조직이 어떻게 안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고 무너져 내리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 연구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가지고 토트넘의 몰락 원인을 진단하고 또 이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길은 없는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축구 팬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리더십, 조직 문화, 또 위기 관리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봐야 할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 역시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었을까요? 네, 모든 균열의 시작점, 그 진원지는 바로 리더십의 진공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리더십의 진공. 2025년 8월에 손흥민 선수가 LAFC로 떠난 건 그냥 단순히 17골을 넣은 에이스 한 명이 나간 게 아니었어요. 보내주신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그를 문화적 접착제이자 감정적 지주라고 정의하더군요. 문화적 접착제요? 그 표현이 흥미롭네요. 보통은 핵심 선수나 리더라고 하는데 접착제는 단순히 실력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팀을 이렇게 붙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주장 완장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나요? 네, 득점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영어를 비롯해서 여러 언어에 능통하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스페인, 스웨덴 선수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경기장 밖에선 농담 던지면서 분위기 풀고 경기장 안에선 누가 실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다독여주는 역할. 이런 사람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심리적 안정감?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팀에는 저 형이 있어. 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 구심점이 딱 사라지니까 사소한 갈등도 조율해줄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팀의 안전핀이 그냥 뽑혀 나간 셈이군요. 네, 그렇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타이밍에 감독까지 바뀌면서 홀만의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고요. 전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닭공축구 NG볼에서 현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극단적인 실용주의 축구로 그냥 180도 방향을 틀었다고요. 이걸 전술적 쇼크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술적 쇼크요? 지금 토트넘 선수단은 포스테코글루의 공격 축구에 맞춰서 몇 년간 조립된 부품들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핵심 수비수 미키 반도벤 선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의 가장 큰 무기가 F1 자동차 같은 스피드인데 이건 수비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리는 공격적인 전술에서 보험 역할을 할 때 빛을 발합니다. 그렇죠. 뒷공간 커버. 네, 그런데 갑자기 수비 라인을 내리라고 하니 F1 자동차한테 시내에서 30km로만 달리라고 하는 셈이죠. 자신의 최고 장점을 봉인당한 기분일 겁니다. 비유가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다른 공격수들도 마찬가지였겠어요. 그럼요. 실제로 자료를 보니까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슈팅 횟수가 9.5회. 이게 2003-4 시즌 이후 최저치라고요. 이건 공격수들한테 그냥 총알 없이 전쟁터에 나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성수들 입장에선 인지 부조화가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걸 못하게 하네? 감독이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건가? 이런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이런 불만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리더십 공백에 전술적 혼란까지 정말 불붙기 쉬운 장작더미 같은 상황이네요. 이럴 땐 보통 아주 사소한 불씨 하나가 큰 불로 번지게 마련인데 자료를 보니 역시나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첼시전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폭발 지점이었습니다. 첼시에게 패배한 뒤에 프랭크 감독이 선수들한테 팬들에게 가서 인사하라고 지시했는데 제드 스펜스하고 미키 반더베비 이걸 그냥 무시하고 라커룸으로 들어가 버린 패싱 사건입니다. 이건 감독 권위에 대놓고 도전장을 던진 셈이죠. 아니 근데 경기 결과에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수들이 감정적인 상태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자료에 따르면 두 선수도 다음 날 팬들의 야유와 경기 결과에 대한 좌절감 때문이었지 감독에 대한 불만은 아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장면을 다른 선수들이 전부 지켜봤다는 거죠.
한 번 무너진 규율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다른 선수들에게 감독 지시는 상황에 따라 안 따라도 되는 거구나 라는 아주 위험한 신호를 준 겁니다. 감독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선수들끼리 공개적으로 싸우는 게 더 위험해 보여요. 그렇죠. 플럼전 패배 후에 있었던 페드로 포로하고 19세 신예 루카스 웨리발의 언쟁 사건 말이죠. 특히 베테랑 선수가 어린 신예를 대놓고 질책하는 건 팀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겠는데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균열입니다. 상황을 보면 경기 후에 팬들이 골키퍼 비카리오한테 야유를 퍼붓자 어린 베리발은 그래도 우리를 응원해준 팬들에게 박수를 쳤어요. 프로다운 행동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본 베테랑 포로가 어떻게 동료가 욕먹는데 팬들한테 인사하냐 매우 공개적으로 소리친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가치 충돌이 발생합니다. 가치 충돌이요. 네, 포로는 내부 결속과 동료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한 거고 베리발은 프로페셔널리즘과 팬 서비스를 우선시한 거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가치 충돌을 중재하고 지금 우리 팀의 더 중요한 가치는 이것이다라고 교통정리를 해줄 리더가 없는 상황에서 선배가 공개적으로 후배를 망신줬다는 사실입니다. 팀의 심리적 안정감을 그냥 박살내는 행위죠. 그리고 마지막엔 감독이 아예 직접 폭탄을 터뜨렸더군요. 인터뷰에서 경기 중에 야유하는 팬들은 진정한 토트넘 팬이 될 수 없다고요. 이건 팬들이랑 전쟁이라도 하자는 건가요? 스포츠 위기 관리에서요. 저런 발언은 정말 최악의 자충수로 꼽힙니다. 네. 스스로 팀 대 팬이라는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고립을 자초하는 거죠. 팬들의 지지를 잃은 감독은 작은 부진에도 어마어마한 경질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그 압박감은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전이됩니다. 악순환이네요. 네, 결국 팀 전체가 흔들리는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 듣고 보니까 이 모든 게 따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리더십 공백이라는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돼서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토트넘만 겪는 특별한 상황은 아니겠죠. 자료에 비슷한 역사적 사례들이 몇 개 있던데요. 그럼요. 이건 조직 붕괴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대표적인 게 2010년 프랑스 축구 대표팀의 반란 사건이죠. 그 사건. 감독에게 욕설한 동료가 대표팀에서 퇴출되자 다른 선수들이 우리 동료를 지키겠다면서 단체로 훈련을 거부하고 버스에 틀어박혔습니다. 네. 잘못된 동료애가 팀보다 우선시될 때 어떤 파국을 맞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잠깐만요. 2011년 보스턴 레드삭스 사례는 더 황당하던데요. 주축 선수들이 경기 중에 클럽하우스에서 치킨과 맥주 파티를 했다고요? 이건 그냥 규율 회의를 넘어서 거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베테랑 선수들이 직업 윤리를 완전히 상실한 거죠. 와. 이 두 사례 모두 조직 내 규율과 프로페셔널리즘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라커룸의 암적인 존재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라커룸의 암적인 존재. 네. 개인의 자존심이나 잘못된 감정이 팀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팀들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진짜 해결책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저는 자료에 나온 세계 최강 럭비팀 뉴질랜드 올블랙스의 원칙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노디케이드스 원칙 말씀이시죠? 네, 멍청이, 골칫 덩어리는 필요 없다. 굉장히 직설적이면서도 명확한 원칙이네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슈퍼스타라도 팀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면 가차없이 제외한다고요. 우리 회사에도 저 원칙을 좀 적용해보고 싶은데요. 농담입니다만 그만큼 팀워크를 망치는 이기적인 천재 한 명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들이 전술보다 문화를 먼저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이기적인 선수를 배제하는 걸 넘어서 주장이 직접 라커룸을 청소하는 sweep the sheds, 그러니까 라커룸을 쓸어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와. 누구도 팀을 돌보는 자위일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겸손과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2008년 미국 농구 리딤팀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 같은 슈퍼스타들을 데리고 금메달을 땄던 그 팀이요? 네, 그때 감독이 선수들에게 규칙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코비나 르브론 같은 선수들이 스스로 팀의 기준을 정하게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기, 서로를 지지하기 같은 골든 스탠다드를요. 그게 핵심이군요. 위에서 내려온 규칙이 아니라 선수들 스스로 만든 약속이라는 거. 그래야 진짜 책임감이 생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2013년 보스턴 레드삭스 사례는 이 모든 것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킨과 맥주 사건으로 리그 최하위까지 추락했다가 바로 다음 해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그 기적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죠? 비결은 문화 전달자, 컬처 캐리어 영입이었습니다. 문화 전달자요? 네. 구단은 슈퍼스타 대신에 조니 곰스나 데이비드 로스처럼 통계적으로는 평범하지만 라커룸 분위기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베테랑들을 영입했어요. 이 선수들이 파벌을 없애고 선수들을 끈끈하게 만드는 접착제 역할을 한 겁니다. 재능 있는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의 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 대신에 좋은 사람을 영입해서 팀을 재건했다는 거네요. 정말 과감한 발상인데요. 자, 그럼 이 역사적 교훈들을 지금의 토트넘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 아주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던데요. 네, 첫 단계는 골문 상처를 터뜨리고 소독하는 겁니다. 이걸 회복적 정의회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뒷담화 금지, 앞에서 다 까놓고 얘기하기 세션이죠. 아하. 포로, 베리발, 감독 다 모여서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 이런 기분이었고 그래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갈등을 덮어두면 반드시 다시 골마 터지거든요. 그리고 프랭크 감독은 팬들에게 자신의 그 진정한 팬 발언에 대해 정중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죠. 일단 터진 상처부터 봉합하자는 거군요. 그럼 2단계는 뭐죠? 2단계는 토트넘 스탠다드를 수립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리듬팀의 사례처럼 감독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주도해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팬들에게 인사한다. 경기장 안에서 동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 같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스스로 정하는 거죠. 선수들 스스로 규칙을 정하게 한다.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지금처럼 파벌이 생기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그게 제대로 작동할까요? 오히려 규칙 정하다가 또 싸우는 건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선 반드시 전문 퍼실리테이터나 심리상담사가 개입해서 중재해야 합니다. 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군요. 네. 그리고 일단 규칙이 정해지면 올블랙스식 규율을 적용해야죠. 이 기준을 어기면 페드로 포로 같은 베테랑 주전 선수라도 예외 없이 벤치에 앉히는 겁니다. 와. 한두 번의 강력한 선례가 무너진 규율을 다시 세우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더 장기적인 관점의 처방이겠네요. 사람과 전술을 바꾸는 문제일 때니까요. 그렇습니다. 3단계는 전략적 영입과 전술적 안정입니다. 다가오는 1월 이적 시장에서 득점력 좋은 선수보다 더 시급한 건 보스턴 레드삭스처럼 라커룸의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 리더, 즉 문화 설계자를 영입하는 겁니다. 아, 새로운 문화적 접착제가 필요하다. 네, 손흥민 선수가 했던 그 역할을 해줄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거죠. 동시에 프랭크 감독은 전술 실험을 멈추고 선수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명확한 플랜으로 이기는 경험을 선물해야 합니다. 그렇죠. 결국 승리는 모든 불화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니까요. 결국 오늘 살펴본 토트넘의 위기는 단순히 성적이 나쁜 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리더십과 문화라는 기둥이 무너졌을 때 조직이 얼마나 처참하게 와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보제였네요. 네.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구심점을 잃은 뒤에 새로운 질서와 문화를 새스러 만들어내지 못하고 표류했던 거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스포츠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속한 회사나 조직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공동의 기준을 세우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오늘 분석에서 외부에서 문화 설계자를 영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과연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 속에서 내부의 누군가로부터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걸까요? 아니면 2013년에 보스턴 레드삭스처럼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수혈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조직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